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과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 참여로 입장을 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는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32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린 어제 집회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선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23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2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정치권도 어제 촛불 집회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본 뒤에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건데요. 여야와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박계는 사실상 탄핵안 찬성이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자, 먼저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자, 새누리당의 비상시국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죠. 일단 발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조금 전까지 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박계는 오늘 수요일까지 대통령의 거취 표명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차 대통령 밤화 발표 이후 대통령이 사퇴의 뜻을 밝히면 표결 자체가 탄핵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있었지만 최종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비박계 황영철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보면 탄핵안 참여뿐만이 아니라 탄핵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오늘 비상시국위원회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오늘 비상시국위원회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닌 여야의 합의를 단서로 달았습니다. 여야가 대통령의 자진 사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탄핵안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야당은 오늘 비박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어떤 경우에도 야당이 여야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시국위원회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표결 참여가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고 표결에 위한 정족수 확보에도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예. 자, 어제 촛불 민심이 결정적으로 그 비박계의 어떤 입장을 바꿨다,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결정이 쉽게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광장을 메운 사상 최대의 촛불 민심이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넘어 새누리당을 겨냥하고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에는 탄핵안 표결 참여를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겁니다. 황영철 의원은 정치권 논란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야3당의 경우에는 그 윤영탁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미 지난 금요일에 9일 탄핵안 처리로 입장을 정했는데 오늘 비박계가 발표를 낸 뒤에 반응을 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박계의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발표를 다 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여야 협상인데 여야 협상을 단서로 내걸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갈지 말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야당은 오늘 발표에서도 여야의 협상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비박계가 오는 9일 예정된 표결에 참여할 것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자, 비박계가 대통령 입장에 무관하게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고 사실상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이런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여당과 합의하는 퇴진 시점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비박계가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반발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조해 탄핵을 막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 촛불 집회 얘기를 오프닝에서도 했는데 자, 비박계의 오늘 결정에는 어제 촛불 집회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넘게 모인 어제 촛불 집회 매주 주말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제 촛불 집회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발표도 없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며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발하는 촛불 민심이 나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의 협상이나 대화 가능성조차 차단되는 듯한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청와대 입장이 사태 초기만 해도 대통령 퇴진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퇴진을 원하면 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밖에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탄핵만은 막아보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법대로 탄핵하라며 대통령직 유지에 초점을 맞추던 청와대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탄핵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할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여야 입장에 따라 탄핵안 처리가 가시화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추가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박계가 사실상 탄핵안 표결 참여로 입장을 정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탄핵 국면에 영향을 주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자,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그럼 앞으로 탄핵안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탄핵안 어떻게 처리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네. 자, 먼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비박계 쪽에서는 7일이었죠. 당초 7일까지 6시까지 대통령이 네. 입장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왜 바뀐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난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4월 퇴진 일정만 명확히 수용을 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어제 6차 촛불 집회 인원이 예상과 달리 230만 명을 넘으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도 촛불 집회는 있었지만 어제 네. 촛불 집회에 유난히 이제 의미를 더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어제 아무래도 예. 그 지역별 촛불 집회에 집중하는 주였기 때문에 집회 예. 인원이 아무래도 5차 때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예. 그 결과는 딴판이었고 예. 아무래도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박 대통령의 그 3차 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냐 이런 예. 분석이 많았는데 예. 이런 영향을 비박계 의원들 역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황영철 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촛불 집회, 어제 열린 촛불 집회가 오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예. 실제 탄핵안 표결이 임박해지면서 의원들이 아마 탄핵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위원회 그 비박계 의원들의 판단도 달라진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늘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오늘 오전부터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예.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그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핵닷컴이라고 하는 그 예. 자기 어떤 지역이라든지 의원을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예.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박근핵닷컴이라고 하는 예. 게 어제 계속 그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상위권에서 검색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박근핵닷컴 청원 결과를 보면 벌써 70만 건이 넘었고요. 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4만 건 넘는 청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같은 청원에 공개적으로 물론 탄핵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새누리당 의원도 3명 있었는데요. 예. 탄핵 찬성한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박계 의원들도 이 같은 여론의 압박 이런 예. 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비박계가 아까 황영철 의원이 분명히 찬성이라고 봐도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28표 이상, 안정권은 30표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기명 투표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안정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벌써 지금 닷새 남은 상황인데요. 예. 그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본회의장 들어갈 때까지도 의원들의 생각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예.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 탄핵을 발의한 171명의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를 더해도 지금 현재 28표가 모자라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 상황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28표 이상을 안정적으로 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결 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장담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박계 같은 경우는 입장이 내부에서도 좀 갈렸었고 계속해서 좀 바뀌었던 부분인데 자,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이 추가로 담화를 내놓을 가능성, 입장 표명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비박계 입장이 더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지난주에 그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쪽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예. 야당이 좀 약이 올랐을 거다라면서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하는 분위기도 읽혔었는데요. 홍문종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비박계가 사실상 입장을 선회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이 비박계와 여론의 풍향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수습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담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 역시 지난주 3차 담화 때보다 퇴진 시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선 후퇴의 조건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비박계 의원들이 다시 입장을 또 바꾸느냐. 예. 물론 그렇게까지 180도 뒤집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박 대통령의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비박계 내부에서 결론은 찬성을 했지만 내부에서 변하는 건 감지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네, 비박계 의원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따라서 예. 그 흔들리는 강도와 정도는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예.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커지면은 다시 정족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박 대통령의 4차 담화 만약에 나온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비박계 발표가 나온 뒤에 야당 입장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그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양심 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끝까지 탄핵 성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요. 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외의 여야 간 협상은 없다. 친박, 비박 모두 탄핵 열차에 티켓을 사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비상시국위원회의 이러한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4차 담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야권과 비박계 그리고 청와대 친박 간 힘겨루기가 9일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아무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안 표결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내일 열리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는 재벌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서는데요.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최순실 씨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부 진료, 성형 시술 등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모레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차 청문회에선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증언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검이 뇌물죄 입증을 벼르고 있는 데다가 탄핵 안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청문회에선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 전직 참모 27명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유라 씨 등 5명은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의적으로 수령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청문회 내용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경우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3차 담화 때 너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서 3차 담화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를 좀 일찍 문 닫고 도저히 이제 안방에서만 볼 수 없겠다. 탄핵 발의를 하기로 했었다가 그거를 지금 연기를 갖다 한 거잖아요. 나중에 물러난다는 거는 전혀 보증이 안 될 것 같아요. 감기가 들어서 정말로 집에서 쉬어야 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안 나오고는 못 베기겠어요. 퇴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합니까? 자, 어제 6차 촛불 집회에는 232만 명이 모여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집회 참가자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이면서 촛불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경복궁 사거리, 청운동 주민센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촛불 인파가 가장 많았던 밤 9시 30분, 주최 측 추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만 170만 명, 지난주 150만 명을 또 넘어선 겁니다. 여기에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비수도권에서만 62만 명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도 5만 명이 모여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건 이번 촛불 집회 국면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어제는 시민들이 최초로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장 청와대에 근접한 거리까지 진출한 겁니다. 특히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장섰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어제 실시한 모바일 투표에도 모두 16만 명이 참여해 이 중 99%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죠. 하지만 촛불은 어느새 시민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주말이 되면 광장으로 모이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는 한 주 한 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차오르는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지난주 5차 집회 때 100만 명이 넘어선 건 저녁 7시.
하지만 어제는 같은 시각 이미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 8시에 130만이었는데 오늘 7시 30분에 150만이 넘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참가자들이 모두 광화문 일대로 모이는 집회는 없다고 선언했던 주최 측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노총 등 대형 단체 회원들이 각자 지역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상 인원조차 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일 규모는 안 되더라도 뭐 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어제처럼 많이 나올 줄 몰랐죠. 그렇게는 예상을 못했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촛불 행렬의 동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어제 촛불 집회는 그동안 집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죠.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표출됐다는 건데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면서 항의했고 대구에서도 비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시민들이 달걀을 던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적힌 현수막은 누렇게 얼룩졌습니다. 당사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찢기도 했습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외면한 여당에 강력히 항의한 겁니다. 대구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사 간판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간판 위에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또 시민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수천, 수백 통의 압박 전화와 문자를 발송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렇게 촛불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진영 논리로 분열을 꾀하는 듯한 언행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취재기자와 짚어보죠. 김도훈 기자, 진영이 갈리는 모습, 그 대표적인 시도가 어제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서울 동대문에서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 3만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들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여의도나 서울역 광장 등 광화문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제 우리도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동대문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 근처까지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영 간 대결을 본격화하려는 모양새인데요. 네. 특히 어제 이 집회에선 대사관 인턴 성추행 논란 이후 최근 보수 연사로 활동을 재개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직접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네. 친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한번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피아의 주먹으로 매장하는 이런 나라, 네. 지금 같이 들은 이 주장을 포함해서 촛불 민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지난 2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칼럼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칼럼을 보시면 이 시는 4,500만 국민의 3%인 100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촛불이론 자체에도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이 시는 촛불 집회를 북한의 집단 매스게임인 아리랑 축전에 비유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박사모 집회와 보수 논객의 칼럼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와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 진영 논리로 촛불 집회를 재단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참사가 느닷없이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의 이슈로 변질됐던 세월호 직후 상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세월호 참사 2달 만에 지겹다, 그만하자, 경제 방법 잡지 마라 이런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방어한다면서 해상교통사고를 특정 세력이 부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편가르기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저희 뉴스룸에선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를 보도해드리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파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개발돼 대통령에 보고됐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는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으로 편가른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200만 명 넘는 시민이 평화롭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번 집회에서도 또다시 진영 논리에 따른 비판이 나오는 건 혹시 모를 제3의 손길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촛불 집회 진영 논리 사회부 김도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인데요. 토요일만이 아니라 주말 내내 열리는 집회로 대전의 촛불 열기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 최대 번화가인 둔산동 타임월드 앞 사거리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여한 촛불 집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입니다. 대통령을 빨리 청와대에서 석방시켜 드려서 어릴 적 친구 최순실 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전날 대전에서 열린 6차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동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에 버금가는 인원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낮에 펼쳐진 대전 청소년 시국대회에는 중고교생 등 800여 명이 참가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미 밝혀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벌뿐입니다. 앞으로도 대전 시민단체들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촛불 행렬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그럼 어제 집회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번 집회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오늘 외신 보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은 어제 집회를 커다란 공공축제 같았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았죠? 네, 어제도 가족 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촛불을 들 경우 위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착용한 LED 촛불 머리띠나 패러디가 돋보이는 깃발, 무료로 나눠주는 음료 등이 어우러져 동질감과 함께 하나의 민주주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더한 게 사실입니다. 네, 매주 본 행사에는 유명 가수들이 와서 마치 콘서트장 같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수 한영애 씨가 나왔나요? 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본 행사에는 한영애 씨가 출연했습니다. 노래로 시민들을 응원했는데요. 특히 조율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집회 참가자들이 다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구했나 하늘빛처럼 조율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네, 그리고 집회 끝 무렵인 7시에는 1분간 소등 행사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밝히자는 의미의 이 행사에는 미국 대사관이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 한 주간 이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망도 컸고 분노도 꽤 차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나 충돌이 있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었는데 어제 괜찮았습니까? 예, 그런 걱정이 있은 게 사실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앞장선 대열이 낮 동안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다가갔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허용한 시간이 지나면서 밀어내려는 경찰과 버티려는 시민들 사이 약간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대치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하얀 국화꽃을 던지면서 비폭력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평화 집회였는데 한편으로는 어제 보신 이 현장의 민심이 이전 집회들과는 좀 달랐다고요? 시민들의 그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임계점까지 다가간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예. 어제 만난 시민들은 벌써 한 달 넘게 매주 토요일 집회에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편을 들고 나선 여당을 향해서는 계란을 던지는 등 다소 거친 모습을 이번 집회 국면에서 처음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또 본행사전에는 기존의 문화 공연 위주의 사전 집회나 모임 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여당 대표의 얼굴 모양의 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 시민 발언 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행동에 좀 나서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실제로 새누리당사 앞에 등장한 피켓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민중이 각성했다, 썩어빠진 엘리트주의는 필요 없다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본행사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강경한 자유 발언들이 이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긴 하였습니까? 저는 조금의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저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오는 토요일 촛불 집회의 경우에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대통령 탄핵안 의결 여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검찰과 특검 사이에 파견 검사 선정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한 10명의 검사 중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현직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내용을 속속 꿰고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등의 재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급 검사는 모두 5명이어서 일부를 특검에 파견해도 재판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법상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관계 기관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검이 공개적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특검은 오늘 중 임명을 기대했던 특검보 4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아 하루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진 추가 파견 검사 요청 작업도 모두 마치고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네, 이렇게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함께 세월호 7시간 부분 수사 전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앞서 심수미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지금 잠깐 특검팀 구성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경전이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사실 수사 성패가 팀 구성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이 기존 검찰 수사팀에는 공보 담당까지 해서 부장검사만 5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재단 모금, 기밀 유출, 뇌물, 또 차은택 씨나 김종 전 차관의 비리, 또 이대의 비리까지 많기 때문에 각각 담당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후에 특검 수사 항목도 15가지나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사안인 만큼 기존 수사팀이 얼마나 합류하냐, 예. 또 각재 능력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검사 파견부터 차질이 생기면 향후 예.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뭐 거부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공소 유지하고 수사가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자, 특검과 함께 최순실 국정 개입 부분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가 이제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인데요. 내일 2차 기관 보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차 기관 보고는 지난달 30일에 있었고요. 내일은 2차인데요. 그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서 기자 얘기대로 예.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사는 많이 안 나간 상태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 청와대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현재 박 대통령 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데 이 청와대가 더민주 백혜련 의원실에 보낸 문건입니다. 보면 자문위 명단을 요청했는데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익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예.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벌써 국익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의료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주사제가 불법으로 대리 처방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예. 상황이고 또 해당 의사는 이미 대통령 자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익을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 횟수 등은 공개를 했지만
정작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 예. 몇 차례 보고를 했다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자료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요. 이 청와대 부속실은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 행적 관련 일지를 매일매일 씁니다. 예.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관저에서도 부속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저 일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당일에 누굴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이 관저 일지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상태로 예, 그렇죠.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속실 일지, 서 기자 얘기한 거, 관저 일지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기 위해서요. 노무현 정부 부속실 일지와 또 관저 일지를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밀이나 민감한 안보 관련 내용은 아니고 평상시 일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2016년 2월 18일 일지입니다. 2006년이죠? 예, 2006년. 예. 2006년 2월 18일 일지인데요. 이때가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주로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보시면 시간별로 지구병원 건강검진 또 식당 오찬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참석자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뭐 대통령의 상세한 지시사항도 적혀 있고요. 또 그날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시면요. 이 19일일 건데요. 역시 일요일 주말인데요. 보면 역시 식사, 회의, 또 이발한 내역까지 시간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래 통화 내역에는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관저 일지는요. 다시 부속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시면 부속실 일지를 보시면요. 시간별로 정리를 해서 파일 형태로 다시 보관을 합니다. 관저 일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부속실 일지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보면 휴일이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렀던 게 나왔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동안 이제 관저에 머물렀다고 밝힌 상황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 휴일 말고 평일 거는 없습니까? 네, 평일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평일은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를 한다는데요. 2007년 8월 16일 평일의 일지입니다. 이 전자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이때는 전산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평일인데도 관저 일지에는 어디에서 어떤 직무를 받는지 또 누굴 만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저 외에 여민관, 본관 집무실 업무도 모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진료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주치의와 의무실장, 간호장교가 진료를 받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진료를 받고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그 내역도 다 기재가 돼 있군요.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도 주치의와 의무실장이 관저 거실에서 진료를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속실로 보내지게 되고요. 또 부속실에서 취합을 해서 일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무현 정부의 것을 예로 든 것이고요. 형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역대 다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포함해서요.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이런 일지가 없을 리가 없고 없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공개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죠. 국익을 얘기하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던 건데 자, 청와대 경호실도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당시 외부 일정이 없었고 관저에 있었다고는 했지만 누굴 만났는지는 사실 경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도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뭐 수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분명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안 할 경우에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또 불법적인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호실 또 부속실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그 부속실 일지나 관저 일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해운대 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복 회장 소유의 술집에서 자금을 관리한 측근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일 LCT 이영복 회장이 소유한 룸살롱의 자금 담당자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술집에서 고위 공직자 등에게 각종 술 접대와 성접대 등을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씨를 상대로 도피 중인 술집 바지 사장 이모 씨의 소재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곽 씨에 이어 이 씨까지 체포할 경우 이 회장의 접대 리스트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또 검찰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추가 비리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부산국제금융센터 시행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 전 수석이 부산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고급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실제로 사업 관련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정부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일단 투기 광풍은 꺾였지만 갑작스러운 집값 하락과 미분양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 새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도 오름폭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11.3 대책 집중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는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지역 역시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희궁 롯데캐슬이나 신촌 그랑자이 등 서울 초역세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집값이 계속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갑자기 금융권 금리만 오르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내년 공급 물량이 줄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고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시대는 저물고 갈등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는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정상 간에는 37년 만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론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정조준했지만 그 파장은 북핵 등 우리나라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수십억 달러 무기를 팔면서 축하 전화도 받아서는 안 된다니 흥미롭다. 차이 총통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레버리지, 지렛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미리 점검한 이유입니다. 의도된 도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은 트럼프에 대한 공격 대신 대만 응징을 시사했습니다. 方面一个小动作根本改变不了国际社会 환구시보는 대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만 카드는 양날의 칼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북한에 유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대만에 밀착하는 트럼프에 맞서 중국이 북한과 결속을 강화할 경우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한국에 미칠 안보, 경제적 파장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창고에서 파티 도중 불이 나 9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가 40명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창고에는 소방시설도 비상탈출구도 없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빨간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방에서 강력한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화재가 난 2층짜리 창고 건물은 예술가들이 작업하며 살던 공간인데 화재 당시 음악 공연 파티가 열려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I was pulling him out. He's a larger gentleman, and there was a lot of stuff in the way. The flames were too much.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 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엔 마네킹 등 인화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탈출 통로는 2층 목재 계단뿐으로 희생자 대부분은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There was an inspection of the property and we were able to confirm blight at the property and we are still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of unpermitted construction at the 실종자 20에서 30명 대부분은 숨졌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도 조사 중인 가운데 한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프로 배구가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캐피탈은 2위로 뛰어오르며 1위인 대한항공을 바짝 추격했는데요. 에이스 문성민의 백어택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 문성민이 사뿐히 날아오르며 백어택을 성공합니다. 높은 점프력을 이용한 공격에 상대 수비는 속수무책입니다. 문성민은 혼자 19점을 따내며 국내 선수 득점 1위를 지켰습니다. 현대캐피탈은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선두 대한항공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볼티모어 좌익수 김현수가 투수로 변신했습니다. 시속 135km 직구로 스트라이크도 곧잘 던집니다. SK 에이스 김광현은 타자로 나왔습니다. 수비에선 1루수로 출전해 어려운 공도 잡아냅니다. 여러 볼거리를 선사한 자선야구 대회에서 양준혁 팀은 이종범 팀을 16대 15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5번 홀 우즈의 벙커샷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버디에 성공합니다. 우즈는 11번과 17번 홀에서도 버디 퍼팅을 이어갔습니다. 18번 홀에선 더블 보기를 범하면서 8언더파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복귀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우즈는 내일 마지막 4라운드에 도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경기 3도 등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